빵을 버리지 않는 빵집 다봄 출판사 제4장 방랑의 길. 빵 공방을 뛰쳐나오긴 했는데 딱히 갈 곳이 없었다. 교육이 끝나기 전에 아무 말도 없이 공방을 나와버렸으니 히로시마에 있는 본가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아, 결국 나도 떠돌이 신세가 됐구나. 다무라는 불안했다. 불안 외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막했다. 그래도 자유로웠다. 두려운 자유라 해도 이제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았다. 짐을 들고 역으로 간 다무라는 이제 어디로 가지? 하고 시간표를 올려다보았다. 제빵사가 되지 않을 거라면 자연과 관련된 일을 해야지. 일단 그렇게 결심했다. 다무라는 홋카이도로 향했다. 환경 문제에 관련된 일은 할 수 없더라도 뭔가 자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홋카이도의 자연체험 학교로 가서 산 가이드 과정을 연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산 가이드는 등산객에게 등산로를 안내하면서 함께 산에 오르는 일을 한다. 홋카이도의 대자연 속에서 산 가이드가 된다면 너무나 즐거울 것만 같았다. 그러나 산 가이드 수습생이 막상 되어보니 예상과 달랐다. 등산객에 물과 음식을 담아 20kg이 넘는 배낭을 메고 가파른 산길을 걷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다. 짐이 무거워 배낭끈은 어깨를 파고들었고 숨은 헉헉하고 어깨로 몰아쉬게 되었고 닦아도 땀이 멈추지 않았다. 일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발밑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조차 힘이 들어서 등산로를 걸으면서 주변 경치를 즐길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렇게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어느새 산 꼭대기에 도달했고 눈앞에 홋카이도의 웅장한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졌다. 그 순간 등산을 끝까지 해냈다는 데서 오는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가을이 깊어져 가던 어느 날의 일이었다. 다무라는 가을산 가이드를 현지 공예가와 함께 맡았다. 산길을 걸어 나무 숲으로 들어가니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을 받아 빨갛고 노랗게 물든 잎이 선명하게 빛났다. 적당한 때를 봐서 먹을 수 있는 버섯과 그렇지 않은 버섯을 구별하는 방법을 공예가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때까지 산 가이드 다무라의 말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던 사람들이 공예가의 주위를 빙 둘러싸고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것저것 질문을 던졌다. 게다가 다무라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공예가를 따라다니며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다무라는 자신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존재인 것 같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슬펐다. 다무라는 홋카이도에서 산 가이드 수습생이 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오키나와로 자리를 옮겼다. 새로 생긴 자연 체험 학교를 돕게 된 것이다. 다무라는 승마나 카약 체험 코스 기획자이자 맹그로브 숲이나 산호바다의 자연 가이드였다. 다무라가 오키나와에서 첫 번째 맡은 일은 승마를 체험할 손님을 모으는 것이었다. 다무라는 직장 동료와 함께 지역 고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에게 승마 체험 전단을 나눠주기로 했다. 승마 체험 요금은 1000엔이었는데 초보자 대상 승마 체험 요금은 단돈 500엔이었다. 500엔으로 승마를 할 수 있다면 고등학생도 체험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고등학생들은 전단을 좀처럼 받아주지 않았다. 어쩌면 다무라와 동료 직원들이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에 비치 샌들을 신고 선글라스를 쓴 모습이 수상해 보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무튼 전단을 100장 돌리고도 승마체험 희망자는 단 2명뿐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얻었다. 오늘 겨우 1000엔을 번 것인가? 자연 가이드만 해서 먹고 사는 건 힘들겠다. 다무라는 낙담했다. 말이나 카누 타는 법까지 악착같이 배워서 가르치는 일까지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다무라에겐 여전히 고민이 하나 있었다. 오키나와에서 자연 가이드를 하려면 오키나와의 자연과 지리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데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해변에 펼쳐진 광활한 맹글로브 숲에 사는 생물의 이름을 모두 외우는 것은 불가능했고 산호바다 속 열대어들의 이름도 너무 헷갈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무라가 산호바다 투어나 맹그로브 숲 탐험 투어를 맡게 되면 바닷가 생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고용해서 같이 나가야 했다. 어느 날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을 맹글로브 숲으로 안내하기 위해 다무라는 현지 어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오키나와에서는 작은 배를 타고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을 우민추라고 부르는데 다무라가 어부를 소개하자 학생들은 진짜 우민추를 만났다며 매우 기뻐했다. 우민추 아저씨는 선말을 섞어가며 맹글로브 숲의 생물에 관해 설명했다. 얕은 바다에서 문어발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맹글로브야. 맹글로브는 암컷 식물이랑 수컷 식물 두 종류가 있어. 가지 끝에 달린 길쭉하고 뾰족한 녹색 열매 보이지? 그게 떨어져 진흙에 박히면 그 자리에서 자라. 그리고 한쪽 집게만 큰 개는 농개류 수컷이야. 진흙 위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 눈알이 툭 튀어나온 생선은 막대 말뚝망둥어인데 오키나와에서는 통통미라고 하지. 학생들은 통통미의 능청맞은 표정이 담임선생님의 멍 때릴 때 얼굴을 똑 닮았다며 난리였다. 그런데 즐거워하는 학생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다무라는 자신이 가짜 자연 가이드 같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불편했다. 홋카이도에서도 그랬지만 사람들은 한순간에 진짜와 가짜를 알아봤다. 나도 언젠가는 진짜가 될 수 있어. 돌아오는 길 다무라는 고제전망대에서 해질녘의 동중국해를 바라보며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다. 오키나와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무렵 다무라는 상사의 지시로 이번에는 몽골로 가게 되었다.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있는 초원의 나라다. 그곳에서 다무라는 여름방학 기간 일본에서 온 대학생들이 초원에서 전통적인 유목민의 삶을 체험하는 것을 돕거나 일본어를 배우는 몽골 대학생들의 생태관광 교류 프로그램인 초원 세미나를 기획하고 운영해야 했다. 몽골의 유목민은 예로부터 양과 염소떼를 이끌고 1년에 두세 번 풀이 많이 나 있는 곳으로 가족 전체가 이동하며 살아왔다. 그때마다 집을 갖고 이동하기 수월하도록 집은 조립식 텐트로 짓는다.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흰색 펠트로 덮어서 마치 뚝배기를 뒤집어 놓은 듯 보이는 몽골의 전통집을 몽골에서는 게르라고 부른다. 게르에는 창문은 없고 출입구 하나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지붕에는 난방과 요리에 사용하는 난로의 굴뚝이 하나 튀어나와 있다. 게르 하나에 온 가족이 함께 살기 때문에 게르는 캠핑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텐트보다 훨씬 크다. 유목민은 가축이 먹을 풀이 부족해지면 게르를 해체하고 접어서 풀이 더 많은 곳으로 이동한다. 물건이 많으면 이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놀라울 정도로 생활을 단순하게 유지하면서 생활용품을 좀처럼 늘리지 않는다. 요즘은 자가발전용 태양광 패널과 스마트폰, 텔레비전이 있는 게르도 있긴 하지만 냉장고나 전자레인지는 여전히 찾아볼 수 없고 욕조나 온수 샤워기가 달린 화장실도 없다. 몽골은 비가 별로 오지 않고 공기도 건조해서 여름에도 일본처럼 무덥지 않고 사람들이 땀도 많이 흘리지 않는다. 게르 근처에는 백화점도 슈퍼도 없다. 유목민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짠맛의 밀크티, 차이의 재료인 차나 소금도, 아버지가 좋아하는 담배도 읍내 시장에 가야 살 수 있다. 가장 가까운 읍내도 누군가에게 말을 태워달라고 부탁해서 근처 마을까지 간 후 하루에 몇 대밖에 없는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은 더 가야 한다. 배가 고파도 주먹밥이나 샌드위치를 살 수 없다. 게르 근처에는 식당커녕 야채 가게도 생선 가게도 없다.
유목민들은 양을 잡아서 직접 요리해 먹는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유목민들은 모두 이 양 요리를 매우 좋아하니까. 도축한 양을 해체하는 장면을 본 적 있는가? 해체는 도축한 고기나 생선을 먹을 수 있는 부위와 먹을 수 없는 부위로 나누고 부위별로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는 것을 말한다. 양이 아니라 돼지나 닭 같은 가축을 잡아서 해체하는 장면을 본 사람은 분명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개 중에는 동물원이나 목장에서 본 사랑스러운 동물이 떠올라서 해체 작업을 보고 야만적이라거나 동물이 불쌍하다고 여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다무라는 양을 해체하는 장면을 처음 보았을 때도, 해체 작업을 도왔을 때도 그것이 야만적인 일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유목민들이 양을 해체하는 방식을 보면서 생명을 내어준 가축의 자애에 대해 감사할 수 있었다. 죽음 앞에서 자애를 느낄 수 있다니 무슨 말일까? 여기서 잠깐 유목민이 양을 해체하는 장면을 살펴보자. 성인 유목민 두 사람이 양을 눌러서 들어눕힌다. 한 사람은 땅에 앉아 왼손으로 양쪽 앞다리를 잡고 오른발을 뻗어 양의 아랫배를 꽉 누른다. 다른 한 사람은 선체로 양손으로 양의 뒷다리를 힘껏 뒤로 잡아당겨 양이 날뛰지 못하게 한다. 땅에 앉아있는 사람이 오른손에 든 칼로 양의 심장 근처를 털을 깎듯이 가볍게 몇 센티미터 자른다. 칼을 놓고 양의 뱃속에 오른손을 집어넣어서 심장 뒤쪽 등뼈 부근의 굵은 혈관을 손톱으로 자른다. 그러면 양의 횡격막 안쪽에 피가 고여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는다. 양은 마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큰 숨을 내쉬고 점차 몸에서 힘이 빠지면서 땅 쪽으로 툭 머리를 떨구며 죽는다. 양이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면 발굽에서 배까지 칼로 잘라 털을 벗겨낸다. 벗겨낸 털 위에 양의 위와 장을 꺼내놓는다. 몸속에 남은 피도 모두 양동이로 옮겨서 나중에 요리에 사용한다. 가축을 죽일 때는 가축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도록 깔끔하게 죽여야 한다. 고기를 해체할 때는 털도 고기도 내장도 낭비되지 않도록 깨끗이 손질하라. 먹을 때는 남김없이 다 먹어라. 이것이 유목민의 규칙이며 도축된 가축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유목민들은 양고기와 내장을 모두 소금에 삶아 차나승 마흐라는 요리를 만들어 먹는다. 고기는 칼로 잘게 썰어서 깨끗하게 먹고 남은 뼈도 쪼개서 뼛속 골수까지 먹는다. 다무라는 이 차나승 마을을 아주 좋아해서 손이나 입 주위가 기름으로 범벅이 되는 것도 개의치 않고 정신없이 먹는다. 몽골의 대초원에서 자란 양은 정말 맛있고 차나승 마을에서는 부추와 로즈메리 향이 은은하게 난다. 햇살을 듬뿍 받은 들풀과 잎사귀 한 장, 그 한 장에 내린 아침 이슬과 검게 잘 부서진 돼지의 양분이 응축된 듯한 맛과 영양이 넘친다. 다무라는 떠올리기만 해도 군침이 멈추지 않을 정도로 차나승 마을을 좋아한다. 배가 부르면 남은 음식을 쉽게 버리는 일본인과 달리 유목민들은 자신들이 소중히 기른 양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먹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유목민에게 먹는다는 것은 다른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 어떻게 생명을 낭비할 수 있겠는가? 일본에서는 양고기가 냄새가 난다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반면에 냄새가 나지 않고 부드러운 어린 양고기를 램이라고 부르며 좋아하기도 한다. 하지만 몽골의 유목민들은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이든 양부터 먹고 어린 양을 잡아먹는 일은 하지 않는다. 아깝다고 생각해서다. 어린 양을 키우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매년 양털을 얻을 수 있고 암컷이라면 양을 많이 낳아주기 때문이다. 다무라는 자신이 찾고 있던 환경 문제를 풀 열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다. 대학에서 S 교수가 환경 문제는
사람이 자신들의 욕망에 제동을 걸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무라는 제동을 건다는 말의 의미가 유목민의 이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지, 이것이야말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활이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다무라의 눈에 몽골 유목민은 대초원에서 살아간다는 자신감 때문인지 모두 강하고 훌륭해 보였다. 깊은 주름살이 새겨진 유목민 노인은 마치 현자 같았다. 아이들은 자신의 키보다 큰 말을 능숙하게 타고 양과 염소를 돌보고 부모의 일손을 돕는다. 다무라가 봤을 때 유목민은 자신과 동갑이라도 훨씬 어른처럼 보였다. 나는 벌써 20대 중반인데 아직 한 사람의 목도 못하는 병아리다. 삐약삐약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자 다무라는 어깨를 떨구었다. 다무라는 몽골에서 생활하면서 여름 대낮부터 유목민 아저씨들과 말젓술을 마시고 큰 소리로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대초원에서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이 가장 좋았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몽골의 대초원을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이 다무라의 꿈이었다. 몽골의 초원은 마치 풀로 이루어진 바다 같다. 가도 가도 완만한 녹색 언덕이 이어지고 그런 대초원 위로 게르가 띄엄띄엄 보인다. 유목민은 바로 옆에 게르에 갈 때도 말을 탄다. 걸으면 하루가 다 가기 때문이다. 다무라도 유목민 게르를 방문할 때는 말을 탔다. 말에 올라 풀바다 벌판을 달리다 보면 그렇게 어디까지든 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다무라가 자신을 잘 따르는 소미야라는 유목민 소년과 게르 밖에서 쉬고 있을 때였다. 소미야의 집에 있던 말이 묶어둔 끈을 풀고 도망쳐버린 것이다. 자유로워진 말은 그대로 지평선을 향해 똑바로 달려갔다. 큰일 났다. 서둘러. 소미야와 다무라는 각각 말에 뛰어올라 도망친 말을 쫓았다. 형은 저쪽으로 가. 소미야는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말의 속력을 올렸다. 다무라는 다무라대로 고삐를 당겨서 말의 방향을 바꿔 도망친 말을 쫓았다. 말을 타고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다무라는 말을 타고 몽골의 대초원을 달려보고 싶다는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 바로 지금 그 꿈속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니 등줄기에서 짜릿한 기쁨이 흘렀다. 그렇게 한참을 쫓아가다 보니 지평선의 작은 점이었던 말은 점점 커졌고 다무라와 소미야는 도망친 말을 양쪽에서 몰아넣어 겨우 잡을 수 있었다. 다무라는 몽골에 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통쾌함은 일본에서는 평생 살아도 분명 맛볼 수 없는 것일 테니까.